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정책 변화 소식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 확대 소식인데요. 이게 10월부터 만 55세 이상이신 분들께는 새로운 어떤 금융 활용 방안이 열린다, 뭐 이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미래에 받게 될 그 사망보험금, 그 일부를 현재 시점에 미리 좀 땡겨 쓸 수 있게 된다는 거. 음, 기존에는 65세였는데 그 기준 연령이 55세로 확 낮아지면서 대상자가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생긴 거죠. 네. 저희가 살펴본 그 정부 발표 자료나 보험업계 설명 자료들 이런 걸 보면요. 이 제도 변경 배경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신청 조건, 또 어떻게 받는지 그 수령 방식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희는 오늘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왜 지금 나왔고 또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맥락을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중요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우선 왜 이 시점에 이 제도를 확대하는 걸까요? 뭐 고령화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물론 그 표면적으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아주 거시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인구가 벌써 20%를 넘어서면서 은퇴 후에 소득이 줄어든다거나 갑자기 예상 못한 의료비, 생활비 부담 같은 문제들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실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좀 덜어줄 방안을 계속 찾아왔고 그중 하나로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 즉 사망보험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꺼내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래의 자산을 현재의 현금 흐름으로 바꾼다. 이 유동화라는 개념이 핵심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점점 늦춰지는 상황하고 맞물려서 이 55세라는 연령 조정이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그 점을 좀 시사하는 것 같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지금 65세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반면에 우리가 보통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그보다 빠른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그러니까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는 건데 55세로 기준을 낮춘 것은 바로 이 시기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어떤 정책적인 고려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하. 단순히 그냥 연령만 낮췄다기보다는 은퇴하고 연금 받기 시작하는 그 사이에 가교 역할, 그런 선택지를 하나 더 제공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거죠. 아, 그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실질적인 대안 중 하나로 기능하게 하려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강조하는 그 맞춤형 지원 강화 이런 맥락하고도 좀 다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만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건가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조건이 꽤 구체적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실제 내가 대상이 안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연령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눠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두 가지 갈래라면요. 첫째는 그 보험 상품 자체의 성격이고요. 둘째는 계약의 상태입니다. 보험 상품의 성격 그리고 계약 상태 이렇게 나누니 좀 명확하네요. 상품 성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아무 보험이나 다 되는 건 아닐 텐데요. 당연히 그렇죠. 핵심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 담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리 확정형이요? 네.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동하는 변액보험이라던가 아니면 저축성 보험 같은 것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유동화라는 게 미래에 지급될 금액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거든요. 아하. 금리 확정형 상품이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니까요. 안정성이 중요한 거죠. 아, 미래 지급액의 안정성 때문에 금리 확정형으로 딱 한정을 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갈래, 그 계약 상태는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계약 상태와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어야 합니다. 납입 완료. 네, 더 이상 낼 보험료가 없는, 그러니까 완납된 계약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둘째,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보험 계약 기간하고 보험료 납입 기간 둘 다 10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10년 이상. 네, 그리고 셋째, 계약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 또 신청 시점에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 그러니까 보험계약 대출 잔액이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매달 보험료를 내는 월 적립식 계약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월 적립식. 정리해보면 오랫동안, 그러니까 1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다 낸, 그리고 금리가 고정된 종신보험 계약자 중에서 본인 계약이고 또 그 보험으로 대출받은 게 없는 경우, 이럴 때 해당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생각보다 요건을 충족하기가 아주 쉽지만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본인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유동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90%요? 와, 상당히 큰 비율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조건이 있죠. 무조건 90%는 아니고 최소한 남겨둬야 하는 금액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균형점인데요. 유동화를 하더라도 최소 3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3천만 원?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다. 그러면 90%는 9천만 원이지만 최소 3천만 원은 남겨야 하니까 실제 유동화 가능한 최대 금액은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에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이라면 90%는 4,500만 원이지만 3천만 원을 남겨야 하니까 최대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한 거고요. 네네. 즉 사망보험금의 90%하고 사망보험금 빼기 3천만 원, 이 둘 중에 더 적은 금액만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최대 90% 한도, 그리고 최소 3천만 원 잔액 유지,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거군요. 네. 여기서 뭔가 정책 설계에 고민이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당장의 필요는 좀 채워주되 보험 본연의 기능인 최소한의 유족 보장 기능은 남겨두려는 일종의 안전장치처럼 보이네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현재의 어떤 유동성 확보하고 미래의 보장 기능 사이에서 일종의 절충점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보험의 그 사회안전만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지 않으면서도 가입자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주려는 그런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그럼 이렇게 조건을 만족해서 신청하면 돈은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나요? 이것도 시기가 나뉘어져 있던데요? 네, 지급 방식하고 시기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우선 올해 10월부터 1단계가 시작됩니다. 10월이요? 네, 이때는 하나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생명 이렇게 5개 보험사에서 먼저 시행하는데요. 지급 방식은 연단위 지급, 즉 1년에 한 번씩 받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1단계는 연단위 지급. 그럼 매달 받는 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그게 이제 2단계로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네, 이때부터는 매월 받는 방식, 월지급 방식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생활비처럼 활용하려면 매달 받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으니까요. 선택지를 넓히는 거죠. 연단위하고 월단위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럼 실제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일지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예시를 바탕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만약에 30세에 가입해서 20년간 총 한 2,088만 원 정도 그 정도 보험료를 납입 완료했고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인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최소 잔액 3천만 원을 제외하고 최대 7천만 원을 유동화한다고 할 때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받는 시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군요. 혹시 일찍 받을수록 좀 적고 늦게 받을수록 많아지는 그런 구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자를 고려한 연금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만 55세부터 바로 받기 시작한다면 연 단위로는 매년 약 164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매년 164만 원? 네. 이걸 내년부터 도입될 월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월 14만 원 정도가 되겠죠. 월 14만 원? 하지만 수령 시기를 늦추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65세부터 받는다. 그러면 매년 약 218만 원, 월 약 18만 원 정도고요. 70세부터는 매년 약 244만 원, 월 약 20만 원. 75세부터는 매년 약 268만 원, 월 약 22만 원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꽤 차이가 나네요. 55세하고 75세는 연간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뒤로 미룰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운영 수익을 좀 더 반영해 줄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기간 설정도 가능한가요? 네, 유동화 기간은 본인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최소 2년 이상? 네, 예를 들어서 5년간 받겠다, 10년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예시를 보니까 대략적인 규모와 방식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 조건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제도 설계에는 어떤 의도가 좀 깔려 있다고 보시나요? 금리 확정형만 되고 납입 완료조 각 조건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금리 확정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정성 때문이고요. 네. 납입 완료 조건은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이미 형성된 자산을 활용한다. 이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90% 한도와 최소 잔액 조건은 앞서 짚었듯이 현재의 필요 충족과 미래 보장 기능 간의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한 장치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최대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추가 부담 없이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판은 남겨두고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각 조건들이 이렇게 맞물려서 제도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점은 대상자에게 이걸 개별적으로 알려준다는 부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금융당국이랑 보험업계가 협력해서 진행한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번 제도 시행에서 실효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보통 이런 제도는 존재 자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 많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계약자에게 10월부터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개별 안내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이른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려는 아주 적극적인 조치죠.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일일이 알아서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또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만 55세 이상이고 과거에 종신보험 가입 경험이 있다면 10월 이후에 오는 연락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연락을 못 받으시더라도 본인이 조건에 해당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보험사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럼 안내를 받고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초기에는 우선 각 보험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 방문 신청. 네. 아무래도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본인 확인 절차 같은 것 때문이겠죠. 하지만 향후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비대면, 즉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방문, 나중엔 비대면. 알겠습니다. 혹시 신청했다가 아니다. 역시 그냥 두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기회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일종의 철회권이 보장됩니다. 유동화 금액을 실제로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유동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이 중에서 더 빨리 오는 날까지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 15일 또는 30일 중 빠른 날까지. 네, 충분히 좀 고민할 시간을 주는 셈이니까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과 철회 방법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이 제도를 접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어떤 점들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까요? 이게 분명 유용한 옵션이 될 수도 있지만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분명히 은퇴 전후에 부족한 현금 흐름을 메우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응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공짜 돈이나 추가 소득이 아니라 미래에 받을 내 돈을 미리 땡겨 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미래 자산의 현재화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 내 사망보험금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 본질을 잊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전에는 최소한 3가지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첫째, 이 보험에 원래 가입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나? 원래 목적. 네. 만약에 남은 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가입했던 거라면 유동화로 인해서 그 목적 달성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유족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원래 가입 목적과의 부합 여부, 그리고 가족과의 상의, 중요하겠네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 다른 자금 조달 방법과의 비교입니다. 다른 방법과의 비교. 네. 비슷한 금액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 대출이라던가 다른 금융 기반의 대출 같은 것들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 선택일지 따져봐야 합니다. 유동화는 이자를 내는 대출은 아니지만 미래에 받을 돈이 줄어드는 그 기회비용이 발생하니까요.
금리나 상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옵션들하고의 장단점을 좀 냉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셋째, 본인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과 장기적인 노후 계획과의 적합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 네.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방법 외에 다른 해결책은 정말 없는지, 그리고 이 유동화로 인해서 나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에 혹시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결국 나에게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게 최선의 방법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괜찮은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겠습니다. 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의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파헤쳐본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 확대 소식,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핵심은 만 55세 이상이면서 특정 조건, 그러니까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고 납입 만료했고 10년 이상 유지했고 대출 없고 뭐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면 네. 사망보험금의 일부, 최대 90%까지인데 최소 3천만 원은 남겨야 하는 조건 하에서 살아있을 때 미리 연금처럼 분할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10월부터 5개 보험사에서 연단위 지급 방식으로 우선 시작되고 내년부터는 월단위 지급 방식도 추가될 예정이라는 점. 네. 특히 대상자에게는 10월부터 개별 안내가 갈 예정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신청은 초기에는 영업점 방문, 추후에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며 일정 기간 내 철회도 가능합니다. 오늘 나눈 정보가 여러분의 금융 의사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더 던져주고 싶은 질문이나 생각할 거리가 있을까요? 좀 더 넓은 관점에서요. 네, 오늘 살펴본 제도는 결국 미래에 확정된 자산을 현재로 가져와서 활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산의 유동화라는 트렌드가 앞으로 다른 영역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다른 종류의 자산들도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현재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형태의 부동산 자산이라던가 어쩌면 더 나아가서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예측 가능한 미래의 소득 흐름 같은 그런 무용의 자산까지도 현재의 필요에 따라서 유동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제도가 등장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와, 미래 소득의 유동화라. 네. 미래를 현재로 당겨 쓰는 방식이 더 보편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혁신적이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상상이네요. 물론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도 여러 과제들이 많겠지만 이런 자산 유동화라는 큰 흐름이 앞으로 우리의 노후 준비나 재정 관리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또 잠재적인 위험을 함께 가늠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이죠. 미래 자산의 현재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오늘 살펴본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께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